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저녁상을 차려주며 밥을 뜨던 아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면서요? 내가? 그런 소릴 누가 하디? 지난번에 병원 약 봉투를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다며 며느리가 그거 보고 걱정하던데.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제일 시원하니까 넣어둔 거지. 그게 왜?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수저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런 것도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병원 한번 가봐요. 그냥 검사 한 번만. 나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예전에도 이런 일 많았다. 사람이 좀 깜빡할 수도 있지. 그게 왜 치매야? 하지만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와 함께 차를 끌고 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예약했어요. 그냥 검사만 받아봐요. 아무 이상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결국 끌려가듯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후회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수많은 어르신들의 목소리이며 지금도 조용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지켜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제 이름은 김옥순입니다. 올해로 83. 서울 강동의 오래된 단독주택에 40년 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이라고는 외아들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민수, 올해 54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저는 혼자 생활해 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가끔 와서 장도 보고 보일러 고장 나면 손자 녀석이 와서 봐주곤 했죠. 물론 예전보다 조금 느려진 건 사실입니다. 계란 삶다 깜빡한 적도 있고 서랍 속에 둔 약봉지를 못 찾아 한참을 뒤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문제될 일인가요?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저녁상을 차려주며 밥을 뜨던 아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면서요? 내가 그런 소릴 누가 하디? 지난번에 병원 약 봉투를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다며 며느리가 그거 보고 걱정하던데.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제일 시원하니까 넣어둔 거지. 그게 왜?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수저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런 것도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병원 한번 가봐요. 그냥 검사 한 번만. 나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예전에도 이런 일 많았다. 사람이 좀 깜빡할 수도 있지. 그게 왜 치매야? 하지만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와 함께 차를 끌고 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예약했어요. 그냥 검사만 받아봐요. 아무 이상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결국 끌려가듯 따라갔습니다. 병원은 서울 강남의 모 대학병원, 치매 전문 클리닉이 따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MRI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도 했습니다. 최근에 길을 잃은 적은 없으세요? 다녀온 장소나 물건 위치를 자주 잊으세요?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남들이 나를 안 좋게 본다고 느끼시나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답했습니다. 길을 잃은 적은 없고 물건은 가끔 깜빡하지만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의 MRI
상해마 부위 위축이 약간 보입니다.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약간의 저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아직 경도인 지장의 수준입니다. 바로 치매는 아니지만 진행 가능성은 있었어. 관찰이 필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노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겠지. 그런데 그때부터 아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하루 걸러 한 번씩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오늘 약은 챙기셨어요? 외출은 안 하셨죠? 며느리는 텔레비전 채널까지 메모지에 적어 붙여 놓았습니다. 이건 7번, 뉴스는 9번이에요. 어머니, 나는 점점 내가 환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유언장은 써두신 거 있으세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요즘 그런 것도 미리미리 해두면 좋대요. 혹시 몰라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두면 나중에 분쟁도 없고. 나는 그 말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방문 이후 서랍 속에 보관해둔 인감과 등본, 그리고 남편과 함께 썼던 오래된 유언장이 사라진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내가 정신이 흐릿하다는 걸 증명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랍은 어김없이 비어 있었고 인감도장과 등본 복사본, 오래된 유언장 사본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 종이들은 내 삶의 가장 조심스러운 기록이자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네 목극이라며 남긴 약속이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혹시 엄마 서랍 열어봤니? 왜? 인감이랑 서류들이 없어졌어. 혹시 가져간 거 있니? 전화기 너머의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엄마, 그거 내가 잠깐 뒀어. 그냥 혹시 몰라서 정리 좀 하려고. 요즘 자꾸 깜빡하시니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러곤 조용히 물었다. 그 유언장도. 그는 잠시 침묵했다. 엄마, 그거 너무 오래된 거잖아.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지금 자산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좀 더 현실에 맞게 다시 써두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엄마 혼자 다 쓰시면 불안하니까 나랑 같이 정리해보자는 거야.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이 아이는 지금 엄마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대화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들이 차를 끌고 나를 데리러 왔다. 목적지는 한 공증사무소였다. 그는 내게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며 말했다. 여기 엄마 앞으로 된 재산 정리예요. 이게 새 유언장이에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정리한 거니까 그냥 읽어보고 도장만 찍으면 돼요. 나는 문서의 첫 장을 넘겼다. 눈앞의 글자는 하나하나 읽히는데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주택은 전부 아들 명의로 상속 예정. 예금은 일부 손주 교육비로 지정. 노후 요양 관련 자산은 며느리 관리하에 위탁. 기존 유언장 내용은 변경된 상황에 따라 무효 조항 삽입. 나는 서류를 덮었다. 민수야,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아니 엄마, 엄마가 말했던 내용 그대로 정리한 거야. 그렇지만 내 손으로, 내 말로, 내 마음으로 쓴 게 아니잖아. 엄마, 치매 소견서 나왔잖아. 지금 유언장 혼자 작성하시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무효될 수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이 아이는 이제 내가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우편물이 한 통 도착했다. 봉투에는 서울가정법원이라는 글자가 인쇄돼 있었다. 봉투를 뜯으니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아들이 법원에 내 후견인 등록을 신청한 것이다. 청구 사유는 경도인지장애로 인한 재산 및 법적 판단, 능력 저하, 중대한 법률행위 판단에 있어 제3자 보조 필요, 기존 유언장의 시대적 불합리성 등등.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후견인의 요청에 따라 피후견인의 부동산, 금융거래, 법률문서 작성은 사전동의 또는 후견인의 대리하에 이루어질 수 있음. 그 말은 앞으로 내가 가진 집을 팔고 계좌에서 돈을 찾고 누군가에게 서류 하나를 제출하려 해도 아들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내 인생 전체가 한 통의 서류에 의해 타인에게 양도된 기분을 느꼈다. 며칠 후 나는 아들 몰래 그 유언장 초안을 찾아냈다. 출력된 문서 하단에는 2025년 6월 작성 예정이라는 일자가 찍혀 있었다. 그 아래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펜을 들지 않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었다. 나는 다시는 이 집을 내 집이라 부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그러곤 처음으로 한 변호사를 찾아갔다. 가정법 전문, 후견 심판 대응 가능. 나와 같은 사람을 많이 봐온 이였다. 그는 조용히 내 서류를 살펴보고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후견 개시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후견인은 일종의 법적 보호자가 되니까요. 그럼 제 아들이 그걸 원하면 저는 그냥 맡겨야 하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직접 생활하고 계시고 판단력이 있다는 걸 입증하신다면 법원도 쉽게 후견을 개시하진 못할 겁니다. 다만 정신과 진단서가 이미 제출됐다면 그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치매라고? 내가 유언장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멍청하다고? 그건 단순한 문서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내 존엄에 대한 모욕이었다. 나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님, 저도 이제 싸울 겁니다. 다시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되찾을 겁니다. 가정법원에서 받은 심리 날짜는 한 달 뒤였다. 심장은 이미 조용히 뛰기 시작했고 손끝은 이상하게 차가웠다. 시간은 많지 않았다. 나는 그 한 달을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먼저 내가 처음 갔던 병원이 아닌 제3의 독립된 병원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다시 받기로 했다. 수소문 끝에 서울 서부의 한 중형종합병원 노년정신클리닉을 찾아갔다. 소개받은 의사에게 모든 상황을 말하자 그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어르신, 환자분의 직접적인 설명력, 시간 공간 파악력, 기억 회상 능력을 기준으로 보면 경도인지장애의 범주에서도 가장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특히 일상생활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 법률 행위를 못 하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즉, 후견인 지정의 필요성은 전혀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나는 두 손을 맞잡았다. 의사 선생님, 그 내용 정식 진단서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은 변호사와의 회의였다. 그는 내게 전략을 설명해 주었다. 어르신께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판단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법원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하신 진단서, 그리고 법정에서의 응답 태도가 핵심입니다. 나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한 달 만에 머리를 손질했고, 손톱을 깎고, 새로 산 검은 구두를 신었다. 거울 속 나는 83세 노인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인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다. 서울가정법원 302호 법정.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긴장감은 여느 재판 못지않았다. 판사 앞에는 내 이름이 적힌 사건 기록이 놓여 있었고, 내 오른편엔 변호사가, 왼편엔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판사는 내게 물었다. 김옥순 씨, 지금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조금 깜빡하긴 해도 저는 아직 제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치매 진단을 받으신 병원이 있죠? 네. 하지만 그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도 다시 검사 받았습니다. 내 변호사는 준비해둔 진단서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그 서류에는 일상생활 기능 유지, 후견인 지정 필요성 없음이라는 문장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다. 판사님, 저희 가족은 어머니의 안전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작년에도 어머니가 냄비를 올려두고 외출하신 적이 있고, 카드를 분실하신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수야, 내가 냄비 올려놓은 적 있지. 카드도 잃어버린 적 있지.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니? 그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엄마를 위한 거였어요. 판사는 중간에 개입했다. 유언장 문제로 다툰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 아이가 제 유언장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써둔 걸 제 허락도 없이요. 아들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는 이제 판단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그 한마디에 법정 안은 조용해졌다. 판사가 천천히 말했다. 김민수 씨, 지금 말씀하신 판단이 예전 같지 않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법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하신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판결은 2주 후로 미뤄졌다. 하지만 나는 이미 느꼈다. 법정에서 보여준 나의 태도, 새로 제출한 진단서, 내가 직접 말한 모든 내용이 나를 다시 내 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걸. 그날 나는 법원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몸은 분명 예전보다 느려졌고 기억도 때론 흐릿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서울가정법원 제5민사부 후견 개시 청구 사건 2025가 합사만 7321호. 마침내 판결문이 낭독되었다. 본 법원은 피청구인 김옥순의 일상생활 기능 유지와 법률행위 판단 능력이 여전히 존재함을 인정하며 청구인 김민수의 후견인 지정 청구를 기각한다. 그 순간 내 손이 조금 떨렸다.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판결 직후 복도에서 아들과 마주쳤다. 그는 변호사도 없이 혼자 있었다.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턱을 떨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제 됐어. 다시 그런 얘기 안 할게.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얼마나 속이 뒤집혔는 줄 아니? 서랍 열고 유언장이 없어진 걸 봤을 때 내가 사람 취급을 안 받는다고 느낀 게 뭔 줄 아니? 그는 침묵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야. 숨 쉬고 생각하고 자식과 말다툼할 힘도 있고 법원에서 내 편을 든 기억도 있을 만큼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는 고개를 떨구더니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사과는 사과일 뿐이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이기 어렵다는 걸 나는 83년 인생으로 배웠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오래된 장롱 속에서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낡은 재봉틀 옆 옛 노트 한 권을 폈어. 새로운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기 시작했다. 일기 목순 자필 유언장 초안. 본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 단독주택을 사망 시점까지 직접 거주하며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 사망 이후 해당 자산은 오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손자 민재에게는 별도로 학자금 1,000만 원을 남긴다. 이점 모든 예금 및 금융자산은 생존 기간 중 본인의 생활비와 의료비로 우선 사용되며 자녀 자산은 민수 외의 가족에게 균등히 분배한다. 3점 법적 대리인, 후견인 지정은 본인의 명확한 의사하에만 유효하며 본 유언장은 2025년 6월 7일 현재의 정신적 판단력 아래에 자필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작성자 김옥순 2025년 6월 7일 펜을 내려놓고 나는 깊이 숨을 쉬었다. 이것은 단지 한 장의 유언장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서명이었다. 남편이 없어진 뒤에도, 아들이 변한 뒤에도 내 이름 하나만으로 나는 끝까지 내 뜻을 쓸 수 있었다. 가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 아침, 김옥순 씨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났다. 집 안은 고요했다. 전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관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운 적은 없었다. 승소의 기쁨이라는 단어는 그 어떤 감정에도 닿지 못했다. 아들과 싸운 것도, 법정에 섰던 것도, 유언장을 지켜낸 것도 결국 하나의 전쟁 같았다. 누구도 총을 들진 않았지만 마음은 총에 맞은 것처럼 허탈했고 영혼은 불에 그을린 듯 타들어갔다. 오래된 벽시계가 오전 7시를 알렸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평소보다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마음까지 닿지는 않았다. 그녀는 전날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다시 펼쳐 읽었다. 청구인의 주장에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며 피청구인은 스스로 판단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의사 표현이 명확한 상태임을 확인함.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 증명 하나를 위해 자신이 흘린 눈물, 치른 굴욕, 잃은 신뢰는 너무도 컸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고 물 한 컵을 마셨다. 손은 떨렸고 입은 마른 채로 말랐다. 사흘 뒤 아들은 집으로 찾아왔다. 이제 그는 예전처럼 무례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진심으로 미안해 보이지도 않았다. 그는 입을 열었다. 엄마, 생각해봤는데 그 집을 엄마 이름으로만 두는 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상속세나 재산세 문제도 있고. 그녀는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나오기도 전에 속으로는 이미 한 줄 결론을 내렸다. 얘는 또다시 유산을 얘기하고 있다. 민수야, 넌 그날 내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지. 법원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니?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인생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했어. 그게 무슨 뜻이겠니? 그는 말문이 막혔는지 갑자기 테이블에 놓인 컵만 바라봤다. 그 집은 너에게 상속되지 않을 거야. 그건 이미 정했어. 너한테 주는 대신 나처럼 나이 들어 설 곳 없는 노인들한테 줄 거야.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입꼬리를 비틀며 내뱉은 말은 짧았다.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 이후 그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복지관 강의실에 모인 10명 남짓의 어르신들 사이에서 김옥순 씨는 유독 말이 없었다. 하지만 매 수업마다 그녀는 누구보다 빠르게 글을 써 내려갔다. 주제는 삶의 결정권.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곧 그것이야말로 써야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올해로 83이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도 많이 듣는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 삶을 정리할 권리는 없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첫 수업에서 적은 단락이었다. 강사는 그 글을 읽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옥순 어르신, 이건 책으로 내셔도 됩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강하게 되뇌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를 설명할 글도, 나를 위한 종이도 내가 직접 쓰겠다. 그날 밤, 김옥순 씨는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았다. 불을 켜고 흰 종이를 펼쳐 놓았다. 그 종이는 오래전 남편이 생전에 썼던 유언장의 복사본 뒤에 덧대어 붙인 깨끗한 용지였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나는 이 유언장을 내 자의로 작성하며 나의 모든 정신적, 신체적 판단력은 명확함을 밝힌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작성했다. 주택을 비롯한 재산은 전부 지역의 공익단체에 기부할 것. 특히 독거노인 쉼터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것. 그녀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행해지는 폭력에 맞서기 위해 나는 이 유언을 쓴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나이든 이들에게 한 줄 용기가 되길 바란다. 서명을 하고 날짜를 적었다. 조용히 봉투에 넣고 밀봉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기 전 손끝으로 봉투를 한참 문질렀다. 마치 누군가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듯했다. 글쓰기 수업의 마지막 날, 김옥순 씨는 자신의 글을 큰 소리로 읽었다. 처음이었다. 수업을 들은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그녀가 또박또박 모든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눈을 감고 듣던 이들도 있었고 눈물을 훔치던 이도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지역 노인신문에 내 삶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작은 반응들이 모여 큰 울림이 되었고 그녀는 라디오 인터뷰에도 초대받았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존재하고 있다는 걸 세상에 말하는 방법을 그녀는 이제야 배운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이는 민수였다. 손글씨는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오래된 감정의 주름이 잡혀 있었다. 엄마,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달란 말보다 엄마가 지금처럼 사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짧은 편지였다. 그 글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그 말조차도 이제 그녀의 삶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실제 노년층 법적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창작 재구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치매나 노쇠라는 말로 부모의 결정권을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온 시간만큼 그들이 지닌 판단과 경험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물음으로 남길 바랍니다. 가족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유산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인생을 통제하려 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지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의 어르신들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